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촌스러운 장모님 오늘 당장 안 가시면 우리 이혼이야. 바닥에 산산조각 난 유리잔, 그리고 밤새 짐을 챙겨 붉어진 눈시울로 고향행 기차를 타러 가신 친정엄마. 나는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지난 3년간 꾹꾹 눌러왔던 역겨움을 그 차가운 물과 함께 남김없이 삼켜버렸다. 엄마가 떠나고 딱 3일째 되던 날, 민재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 거라는 통보 문자를 보냈다. 전세금은 시댁에서 해줬으니 어머니도 이 집에서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 집의 껍데기는 당신들 것이 맞지?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 온도, 그리고 사람 사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나는 곧바로 VIP 포장이사 전문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뒤 턱을 한껏 치켜든 시어머니가 양손에 짐가방을 쥐고 비밀번호를 눌러 당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반겨준 것은 텅 빈 집안의 서늘한 메아리와 차가운 맨바닥뿐이었다. 구독을 누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통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와 대파를 써는 경쾌한 도마 소리가 섞여 들려와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5시 30분 이불을 걷어내고 안방을 나서자 거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친정엄마는 색이 바랜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 싱크대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엄마는 서울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면서 우리 집에 딱 이틀을 머무르기로 하셨다. 뭐 하러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나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손에 긴 나무 국자를 든 채 뒤를 돌아보았다. 내 인기척에 깼어? 엄마가 손버릇이 거칠어서 그래? 우리 딸 이사님이라 회사 일도 바쁜데 더 자야지. 찌개 끓여놨으니까 뜨끈할 때 한 숟갈 뜨고 출근해. 엄마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자기도 모르게 굳게 닫힌 안방 문 쪽으로 힐끔힐끔 눈치를 보았다. 제가 할게요. 나는 국자를 넘겨받으려 손을 뻗었다. 아니다. 아니야. 다 됐어. 엄마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고는 행주를 집어들고 싱크대 위로 튄 국물 몇 방울을 허둥지둥 닦아냈다. 그 작은 몸짓에서도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내일이면 내려갈 거니까 며칠 동안 신세 좀 지자꾸나. 바로 그때 안방의 문고리가 달칵 돌아갔다. 남편 김민재가 잠옷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 선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킁킁거리며 코를 세게 2번 들이마셨다.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민재가 한 손으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뱉은 목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를 냈다. 엄마는 황급히 가스불을 끄고는 앞치마에 2 손을 쓱쓱 문질러 닦았다. 민재 일어났는가? 애미가 찌개 좀 끓였는데 식기 전에 와서 한술 떠. 민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와 양문형 냉장고를 벌컥 열더니 얼음물을 꺼내 유리잔에 가득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장모님, 저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민재는 얼음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켜더니 몹시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온 집안에 냄새가 다 배었잖아요. 제 양복에 이 냄새가 찌들면 회사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당장 창문 열고 환기할게. 엄마는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가 베란다 통창을 열어젖혔다. 서울의 매서운 새벽바람이 훅 밀려 들어오자 엄마는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민재는 그 얼음물 잔을 든 채 현관으로 가더니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발로 툭 차버리고는 구두로 갈아 신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당신 밥 챙겨주려고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끓이신 거야? 안 먹을 거면 말지. 말을 왜 그따위로 해? 구두끈을 묶던 민재의 손이 멈칫했다. 허리를 꼿꼿이 편 그의 뺨 근육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빛이 음침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 집구석에서 그가 가장 목숨 거는 것은 바로 그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민재가 언성을 높이며 들고 있던 유리잔을 치켜들었다. 윤지야, 너 상황 파악 좀 똑바로 해. 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우리 엄마 아빠가 노후 자금 싹 다 긁어 모아서 10억 전세금 대준 집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그는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창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엄마를 향해 소리쳤다.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 진료 보러 오셨으면 모텔을 잡으셨어야지. 여길 왜 기어들어와요? 날 무슨 남 취급하며 감시라도 하는 겁니까? 민재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짜증이 기어코 폭발했다. 장모님 오늘 당장 안 내려가시면 우리 이대로 끝내고 당장 이혼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팔을 강하게 휘둘렀다. 쾅.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이 현관 대리석 바닥에 박살나며 내동댕이 쳐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쏟아진 물과 얼음 조각들이 미끄러져 우리 엄마의 발끝까지 닿았다. 차가운 물벼락에 엄마의 낡은 회색 면양말이 흠뻑 젖어들었다.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오직 바닥에서 얼음이 녹으며 미끄러지는 미세한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민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현관문을 거세게 열어젖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바람에 벽을 타고 둔탁한 진동이 울렸다. 엄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몇 초가 지났을까? 엄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지아야, 민재한테 너무 화내지 마오. 다 이 예미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 부부 싸움만 났네. 엄마는 바닥재를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엄마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죽지 마세요. 왜 내가 말했다. 엄마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종종 걸음으로 손님방에 들어가 낡은 옷가지들을 허름한 캔버스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지퍼가 반쯤 닫히다 걸려버리자 엄마는 다급하게 천을 쥐어뜯듯 당겼고 찌익하며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 지금 바로 서울역으로 갈게. 어차피 오늘 내려갈 기차표였어. 가방을 둘러맨 엄마는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다. 나는 차를 몰아 엄마를 역까지 배웅했다. 가는 내내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며 캔버스 가방 끈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개찰구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본 엄마의 눈가 주름 사이로 물기가 맺혀 있었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민재 말이 다 맞아? 그 집, 사돈어른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주신 전셋집이잖아. 내가 좀 져주고 맞춰가며 살아라. 엄마는 몸을 돌려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고 그 굽은 뒷모습은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바닥에 물기는 반쯤 말라 있었고 얼음 조각들은 몇 개의 얼룩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다용도실에 들어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챙겨 현관으로 왔다. 빗자루 털이 대리석 바닥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큼지막한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고 나니 문틀 구석에 미세한 파편 몇 개가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그 파편을 집어 올리려 했다. 손끝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유리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이내 핏방울이 맺히며 대리석 타일 위로 뚝 떨어졌다. 붉은 피가 섬뜩할 정도로 시리게 빛났다. 나는 반창고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 그저 그 핏방울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주방에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냄비가 금속성 소리를 내며 수축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아침 6시 30분에 민재가 자기 회사 동기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내가 아침 밥상도 안 차려줘서 빈속으로 출근한다는 징징거림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손절 프로그램이 바로 이 순간부터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친정엄마가 떠나고 3일이 지난 오후 2시. 나는 IT 기업 최고층 이사실에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4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메신저 알림음이었다. 화면을 스와이프해 열어보니 발신자는 남편 김민재였다.
내용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혼자 시골에 계시기 적적하니 내일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었다. 전세금은 자기네 집에서 낸 거니까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셔서 고급 아파트 누리시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며느리 된 도리로 내일 당장 안방을 비워드리라고 했다. 그게 자기 집안 법도라나. 아, 그리고 내일 내 월급 통장도 어머니한테 맡기라는 말도 덧붙여 있었다. 나는 이 몇 줄의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화가 나지도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다.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 파란색 결제, 서류철을 하나 꺼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재무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원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파트 전세 계약서가 보였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확히 적혀 있었다. 3년 전 시댁에서 10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이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사실이. 민재와 시어머니 박 여사는 언제나 20억을 무기 삼아 자신들이 이 결혼 생활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민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네 집에서 대준 20억이 아니었으면 나는 강남 땅은커녕 근처에도 못 와봤을 거라는 식이었다. 나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내 명의로 된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청구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집주인에게 건네진 10억 원은 그저 텅 빈 시멘트 껍데기를 빌리는 갑일 뿐이었다. 입주하기 전 프리미엄 새집중 후군 시공과 입주 청소에 2천만 원을 결제한 것은 나였다.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4m짜리 이탈리아산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 내 카드로 일시불 3,500만 원을 긁은 것이었다. 벽면을 반이나 채우고 있는 85인치 초고 화질 벽걸이 텔레비전. 내가 지인 찬스를 써서 1,800만 원에 주문한 것이었다. 주방에 있는 자동 제빙 기능과 맞춤형 변온실이 탑재된 독일제 양문형 스마트 냉장고. 안방에 놓인 내 체형에 맞춰 인체공학적으로 주문 제작한 프랑스산 매트리스. 심지어 욕실의 최고급 비데와 베란다에 놓인 히트펌프 건조기까지. 온 집안을 채우고 있는 3억 원어치 이상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의 영수증에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윤지아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뒤로 갈수록 지난 3년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이 이어졌다. 이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비싼 관리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이 모든 금액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인 민재는 한 달에 3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지만 그 돈은 오롯이 자기 새 정장을 맞추거나 동기들과 회식하는 데 쓰였다. 그가 지갑에 꽂고 다니는 한도 500만 원짜리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닌 내 명의였으며 그가 매달 긁어대는 카드값 역시 전부 내 통장에서 결제되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덮고 표지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집안 사람들 셈법 한 번 기가 막히게 얄팍하네. 시어머니를 들이닥치게 해서 안방을 꿰차고 내 월급 통장까지 빼앗아 나를 돈 버는 식모이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굴리시겠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민재가 보낸 그 길고 뻔뻔한 메시지 아래에 딱 두 글자를 쳤다. 알았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1분 뒤 민재는 아주 흡족해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내선 전화를 눌렀다. 비서님, 잠깐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잡힌 회의들 전부 내일로 미뤄주세요. 저 반차 쓰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트렌치코트를 챙겨 입었다. 알겠습니다. 기사님께 차 대기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에 앉은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걸지 않았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입이 무겁고 작업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빠르며 불필요한 질문을 절대 하지 않기로 소문난 최고급 주거단지 전담 VIP 포장이사 업체였다.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안녕하십니까? 최고급 프리미엄 포장이사 서비스입니다. 당일 긴급 건으로 예약 좀 하죠? 지금 당장
그쪽에서 제일 손발 잘 맞는 베테랑 팀으로 강남 대우 아파트 12층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막힘없이 주소를 불렀다. 네, 고객님. 어떤 물건들을 운반하실 예정이신가요? 투입할 차량과 인력을 배정해야 해서요. 나는 차창밖에 회색 시멘트 기둥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 전부 다요. 콘크리트 내력벽에 못으로 단단히 박혀있는 것만 빼고 남김없이 싹 다 드러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안을 완전히 비우는 전체 포장이사 맞으십니까? 네, 제 명의로 결제한 물건들이니까 인터넷 랜선 한 가닥, 공유기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싸서 나오세요.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이 4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엑셀을 밟았다. 그 잘난 10억 전세금이 이 집의 전부라고 굳게 믿고 계시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드려야지. 10억이라는 뼈대만 남기고 내가 피땀 흘려 채워 넣은 모든 살점은 남김없이 뜯어내 줄 테니까. 오후 3시 나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흰 장갑을 끼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은 15명의 이사센터 직원들이 마치 일개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집 안을 털어내고 있었다. 조심해. 모서리에 방지 패드 덧대고 팀장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직원 3명이 85인치 초박형 텔레비전에 달라붙었다. 벽면의 브라켓 나사가 순식간에 풀렸고 액정 화면은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두꺼운 에어캡과 전용 담요로 칭칭 감겼다. 텔레비전이 가리고 있던 벽면이 드러나자 새하얀 벽지 위로 햇빛에 바래지 않은 네모난 자국이 흉물스럽게 남았다. 이사님, 이 소파는 어떻게 할까요?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다 빼세요. 쿠션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시고요. 4명의 직원이 그 육중한 이탈리아제 천연 가죽 소파를 번쩍 들어 올렸다. 소파가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꽉 차 있던 거실이 순식간에 휑해지며 기분 나쁠 정도의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독일제 양문형 냉장고는 이미 코드가 뽑혀 있었다. 직원들이 튼튼한 밧줄로 냉장고를 칭칭 감아 전용 대차 위에 실었다. 냉장고가 빠져나간 구석자리에는 뽀얗게 쌓인 먼지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이쑤시개 몇 개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식기세척기랑 오븐도 분리할까요? 뜯어내세요. 그거 다 빌트인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짜 맞춘 거니까요. 나는 싱크대 하부장을 가리켰다. 전동 드릴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매섭게 울렸다. 나사못이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조차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안방으로 향했다. 이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산 매트리스는 완벽하게 진공 포장되어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고급스러운 침대 프레임은 그저 나무 조각들로 해체되어 버렸다. 욕실 물건들도 건드릴까요? 한 직원이 화장실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최고급 비데 떼어내세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에 달아뒀던 싸구려 플라스틱 커버로 도로 씌워놓으세요. 내가 지시했다. 수도관이 분리되며 쏴하고 쏟아지던 물소리가 단 몇 초 만에 뚝 끊겼다. 불과 1시간 반 만이었다. 오후 4시 30분 수입 가구와 최고급 가전제품으로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던 이 럭셔리한 아파트는 모든 화려한 위장을 처참하게 벗겨버렸다. 휑한 벽지, 텅 빈 거실. 햇빛을 가려주던 고급 암막 커튼마저 사라져버려 늦은 오후에 쨍한 직사광선이 나무 마룻바닥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그 빛은 무거운 가구들이 짓누르고 있던 바닥에 푹 꺼진 자국들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현관에 서서 말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릴 지경이었다. 짐은 어디로 내릴까요? 팀장이 확인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신라 레지던스로 보내주세요. 이미 계약 다 해뒀습니다. 나는 서명란의 이름을 휘갈겼다. 이사업체의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곧바로 집을 나서지 않았다.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선 채로 스마트폰을 꺼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강남 대우 아파트 12층 명의자 윤지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주소지로 들어가는 인터넷이랑 방송 케이블 신호 전부 끊어주세요. 네, 즉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력공사로 전화를 넘겼다.
이 집 전력 부하량을 최소 기준으로 낮춰주세요. 최소한의 전등 켜는 것만 빼고 불필요한 고압 전력 공급은 다 차단해 주시고요. 네, 원격으로 바로 처리해 주세요.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띠리릭 하며 전자 도어락이 경쾌하게 잠기는 소리가 났다. 이제 이 집에는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10억 전세금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완벽하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나는 차를 몰아 회사 근처에 미리 구해둔 레지던스로 향했다. 천연 가죽 소파는 거실에 알맞게 자리를 잡았고 양문형 냉장고에도 이미 전원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우려내어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가만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 45분.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이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해둔 스마트 도어벨 앱에서 알림이 도착했다. 현관 앞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실시간 카메라 화면을 터치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화면 앵글 안으로 들어왔다. 미용실에서 갓 볶고 온 듯한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시뻘건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그녀는 양손에 엄청난 크기의 비닐봉투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다. 봉투 모양만 봐도 김치와 밑반찬들이 꽉꽉 들어찬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커다란 이민용 캐리어까지 놓여 있었다. 화면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우리 민재 생일이라고 했지? 그녀는 얼굴에 한가득 홍조를 띤 채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영지를 순시하러 온 대단한 데뷔마마라도 된 듯한 거만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뻗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띠리릭. 문 잠금이 풀렸다. 박 여사는 현관문을 활짝 밀어젖히고는 바닥에 둔 캐리어를 끌어당기며 입을 삐죽거렸다. 이 며느리녀는 시애미가 오늘 올라오는 거 뻔히 알면서 반차라도 내고 문 앞에 마중 나와 있지도 않고 그녀의 툴툴거리는 목소리가 갑자기 목구멍에 턱 걸린 듯 멈췄다. 도어벨 카메라의 각도상 집안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관에 반쯤 걸쳐 선 박 여사의 뒷모습이 돌부처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것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거대한 김치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 국물이 현관 대리석 타일 위로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여? 마이크를 타고 그녀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녀는 홀린 듯이 앞으로 2걸음을 내디뎌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면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초 뒤 텅 빈 시멘트 벽에 징그럽게 부딪혀 돌아오는 찢어질 듯한 비명이 마이크를 뚫고 들어와 스마트폰 스피커를 찌렁찌렁 울렸다. 아이고 맙서사. 도둑이야. 집구석이 다 털렸네. 아무것도 없는 횡한 집안을 미친 듯이 메아리치는 그 목소리는 처절하면서도 한없이 우스꽝스러웠다. 그와 동시에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요란하게 떠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른 찻잎을 후후 불어낸 뒤 느긋하게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하고 따뜻한 온기가 위장으로 스며들며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떨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화면 위에서 발광하며 춤추는 이름은 마치 절망적인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엎어버렸다. 나무 코스터 위에서 답답하게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만 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진짜 재미있는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무 코스터 위에서 악을 쓰던 스마트폰의 진동이 마침내 멈추고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찻잔 속에 똑바로 서 있는 찻잎 줄기 하나만 빤히 응시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번쩍였고 신경질적인 진동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다시금 가득 채웠다. 이번에 화면에서 날뛰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김민재였다. 나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남은 따뜻한 물을 깔끔하게 비워냈다. 그리고 반창고가 붙은 집게 손가락을 뻗어 통화 버튼을 밀어젖힌 뒤 자연스럽게 스피커폰을 켰다. 얘야, 윤지야.
너 지금 미쳤어? 민재의 짐승 같은 포효가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왔다.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배경으로는 도로의 신경질적인 자동차 경적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보나 마나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는 중일 테지. 나는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의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퇴근했어. 너 집에다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 전화통 붙잡고 숨 넘어가게 울고 계시잖아.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앉을 방석 하나 없다는데 내가 집을 다 털어갔어. 극도의 분노로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냈다. 내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일말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메신저로 나한테 안방 비워두고 월급 통장 내놓으라고 통보했잖아. 그래서 내 말대로 충실하게 따랐지?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비워드렸어. 무슨 개소리야. 가구는, 냉장고는, 텔레비전은 다 어디 갔는데. 전화기 너머로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민재가 거칠게 기어를 바꾸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집 10억 전세금 너희 집에서 대줬다는 거. 아침에 내가 그 멀쩡한 유리잔 바닥에 박살내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했잖아. 나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내 손톱 끝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소유인 콘크리트 내력벽은 기스 하나 안 내고 그대로 모셔뒀어.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은 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내 소유야. 내가 나랑 내 것 소유권을 그렇게 칼같이 따지고 싶어 하길래 나도 내 권리 찾아서 내 물건들 싹 다 챙겨 나온 것뿐인데? 너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는 오늘 밤에 어디서 자라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저 반찬들은 다 어디다 쑤셔 박으라는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김민재, 나는 상체를 꼿꼿이 세웠다. 내가 그 집의 위대한 주인님이라며? 주인이면 자기 늙은 홀어머니 모실 침대 하나 새로 사고 냉장고도 한 대 뽑아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어? 윤지야, 너 지금 당장 내 물건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놔. 내 돈으로 샀어도 결혼하고 같이 쓴 거면 공동 재산이야. 너 이거 엄연한 절도죄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가.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휑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놈이 벌써 그 텅 빈 강남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간 모양이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대체 무슨 벼락 맞을 짓거리여. 시어머니의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넘어왔다. 흡음해줄 가구라곤 단 하나도 없는 텅 빈 시멘트 벽에 그 통곡 소리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증폭되어 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엄마, 일단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요. 민재가 그쪽에서 쩔쩔매며 소리쳤다. 일어나긴 어딜 일어나. 깔고 앉을 방석 쪼가리 하나 없는데? 내 뼈골에 바람이 다 들어간다. 넌 이 바닥에 시뻘겋게 튄 김치 국물 안 보여?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민재야, 내가 대체 어떤 독사 같은 년을 집구석에 들인 거냐? 나는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촌극을 가만히 감상했다. 들었어. 민재가 스마트폰을 향해 악을 썼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 울음기까지 섞여 있었다. 당장 기어 들어와서 이 개판 수습해. 안 그러면 나 진짜 너 가만 안 둬. 나는 주저없이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에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젖은 머리를 뽀송하게 말린 후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은 나는 미처 다 읽지 못한 비즈니스 매거진을 한 권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페이지를 넘겼다. 저녁 8시 15분. 거실 테이블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카드사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온 결제 안내 메시지였다. 본인 요청으로 정지된 카드라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안내 문구였다. 방금 전인 저녁 8시 14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가구 코너에서 끝자리 4921번 카드로 485만 원을 긁으려다 주카드의 정지 상태로 인해 결제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485만 원이면 딱 중간 가격대의 2인용 침대 매트리스에 프레임을 더한 값이었다.
보나마나 민재가 자기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간 모양이었다. 2분 뒤 또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결제 거절 안내였다. 끝자리 491번 신용카드로 저녁 8시 16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가구 코너에서 210만 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본인 요청으로 정지된 카드라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등급이 뚝 떨어졌네. 고급 매트리스에서 싸구려 1인용 침대로 바꾼 모양이었다. 곧이어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나는 볼륨을 줄여놓고 그저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 광경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백화점 매장에서 후줄근한 차림의 민재가 최고급 매트리스 앞에 서서 결제도 안 되는 가족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테지. 이에 바르지만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의 시선 앞에서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마 전시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서울 물가가 미쳤다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겠지. 5분 뒤 진동이 멈췄다. 밤 9시 30분이 다시 문자가 울렸다. 이번에도 결제 거절 안내였다. 끝자리 491번 카드로 밤 9시 28분에 이마트 서초점에서 18만 5천 원을 결제하려다 본인 요청으로 정지되어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18만 5천 원의 대충 두꺼운 겨울 이불 하나에 싸구려 베개 2개를 합친 가격쯤 되겠다. 밤 10시. 또다시 결제 거절 안내가 떴다. 밤 9시 55분에 집 및 편의점에서 12,000원을 결제하려다 정지된 카드라 실패했다는 문자였다. 편의점 도시락 2개 살 돈조차 아주 습관적으로 내 통장에서 빼쓰려 했던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옆으로 던져두었다. 침대맡에 무드등을 끄고 폭신한 프랑스산 수입 거위털 이불을 끌어당겨 덮은 뒤 두 눈을 감았다. 오롯이 나만의 것이고 나에게 익숙한 향기로 가득 찬 이 새로운 공간에서 나는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사무실에 앉아 본사에서 온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있었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이사님,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며 이사님을 찾으시네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결해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 관리소장이 골치 아파 죽겠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지아 입주민님, 업무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댁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난동이라도 피우나요?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오셔서는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저희 아파트 난방시설이 고장났다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간밤에 추워서 관절염이 도졌다고 난리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님이 올라가서 확인해봤는데 세대 내 전력 부하량이 최하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스마트 난방 컨트롤러가 아예 작동을 안 하던데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력 공급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한 거니까요. 나는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관리소장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난처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지금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당장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안 틀어주면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버티고 계십니다. 게다가 댁의 현관문 앞복도에 시뻘건 김치 국물 같은 게 흥건하게 흘러나와서 그 냄새가 복도 전체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옆집에서 오늘 아침에만 썩은 내가 진동한다며 3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김치 때문이었다. 냉장고도 없고 난방도 안 들어왔다지만 10월 초 서울의 실내 온도는 발효식품이 하룻밤 만에 역겨운 악취를 풍기기에는 충분했다. 소장님, 나는 그의 불평을 잘라냈다. 그 아파트 건과 관련해서 2가지 통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달부터 그 아파트의 관리비와 난방비는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은행에 취소 요청을 해뒀고요. 공식적인 자동이체 해지 신청서는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전세 계약서상 세입자는 김민재입니다. 그 사람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집이니 비용도 당연히 그 사람이 부담해야죠.
밀린 관리비는 김민재 개인 휴대폰이나 그 사람 다니는 회사 부서로 직접 연락해서 청구하십시오.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둘째,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김민재와 그 사람 어머니입니다. 그분들이 일으키는 악취, 소음, 기타 민원사항은 전부 명의자인 세입자에게 직접 따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도의 오물을 치우지 않겠다고 버티면 관리 규약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아니, 윤지아 입주민님, 두 분 부부 사이에 대체 무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깔끔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120만 원 이세 후 300만 원도 안 되는 민재의 쥐꼬리만 한 월급. 거기서 출퇴근 교통비, 양복 드라이 클리닝 비용, 점심 먹고 무조건 손에 들어야 하는 스타벅스 커피값, 그리고 그 알량한 허세를 부리느라 선배들에게 쏘는 술값까지 빼고 나면 그의 월급 통장에 남는 돈으로는 이 관리비의 반이반도 메꾸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난방조차 돌리지 못하는 그 텅 빈 시멘트 덩어리는 이제 거대한 얼음창고나 다름없을 것이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가볍게 샐러드로 식사를 마치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로비 안내 데스크였다. 윤 이사님. 지금 당장 1층으로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로비에 난리가 났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그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여자의 앙칼진 비명과 보안 요원의 윽박 지르는 소리가 난장판처럼 얽혀 들려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의 통유리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막 돌아온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이 이미 빙 둘러싸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 인파 한가운데서 보안 요원들은 구겨진 양복을 입은 남자를 힘겹게 짓누르고 있었고 시뻘건 바람막이를 입은 늙은 여자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허공에 마구 버둥거리며 두 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바로 김민재와 그의 어머니였다. 민재의 양복은 마치 시래기처럼 쭈글쭈글했고 넥타이는 엉뚱한 곳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떡진 머리카락하며 밀폐된 냉골에서 밤을 꼴딱 새운 사람 특유의 시궁창 같은 찌든 내가 진동했다. 몇 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몸에 깊게 밴 시큼하고 역겨운 김치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다. 이거 놔. 내 마누라 찾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뭔데 날 막아. 민재는 두 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악다구니를 썼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이게 당신네 회사 이사라는 년의 실체요. 밖에선 사람 구실하는 척 번지르르하게 굴면서 집구석에선지 시애미를 학대하는 독종이요. 늙은 시애미를 얼음장 같은 맨바닥에 밤새 내동댕이 치고 따뜻한 물 한 모금 안 주고 지가 샀다고 변기 뚜껑까지 뜯어가는 년이요. 이게 인간 탈을 쓰고 할 짓이냐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할 기세를 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옆에 있는 안내 게시대 위에 흔들림 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정장 스커트 자락을 가볍게 정돈한 뒤 당당한 걸음으로 인파 속을 갈라 들어갔다. 놓으세요. 나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나를 발견한 보안 요원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잡고 있던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구속에서 풀려난 민재가 맹수처럼 내 앞으로 돌진해 오더니 당장이라도 내 멱살을 틀어줄 듯 손을 높이 쳐들었다. 나는 단반보도 물러서지 않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끝내 나를 치지 못하고 제분에 못 이겨 자신의 허벅지를 퍽하고 거세게 내리쳤다. 윤지아, 민재가 이를 꽉 깨물고 목소리를 지식이듯 낮춰 불렀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리라는 듯 한껏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처절한 억양을 섞어냈다. 이제 그만 미쳐 날뛰지? 내 그 알량한 성질머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젯밤 내내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 바닥에서 밤을 새웠어. 지금 당장 정지시킨 카드 풀고 나랑 가구 보러 가. 오늘 너 퇴근하기 전까지 집구석 예전처럼 똑같이 원상복구해놔. 내가 나타난 것을 본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앞까지 달려들더니 삿대질을 해대며 쌍욕을 퍼부었다. 이 짐승만도 못하면. 남편이 홧김에 말 좀 심하게 했다고 집안 살림을 깡그리 털어가는 독한 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당장 내 아들 카드 안 내놔? 오늘 아침에 관리소 놈들이 내 코앞에서 나를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내년이 알기나 해? 이 뻔뻔한 모자의 밑바닥을 가만히 지켜보자니 지난 3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마치 한편의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드넓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명확한 발성으로 입을 열었다. 김민재,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순식간에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난 너희 모자한테 빚진 거 단 하나도 없어. 나는 수면 부족으로 핏발이 붉게 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3년 전에 내 부모님이 전세금 10억 대주셔서 그 아파트 구했지. 너희 집안은 그걸 나한테 내린 엄청난 은혜라도 되는 양 행세했고. 넌 매일 퇴근해서 내 돈으로 산 소파에 떡하니 늘어져 앉아서는 밥상 안 차렸다고 타박했어. 어제 아침엔 얼음물이 꽉 찬 유리잔을 우리 친정엄마 발밑에 박살내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패악을 부렸지. 그 이유가 뭐였더라? 아, 내가 그 대단하신 10억짜리 집주인이라서. 민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역겨움과 경멸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집안일은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그는 내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한껏 비굴해진 목소리로 기어 들어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벌레를 피하듯 그의 손길을 쳐냈다. 너희가 그 잘난 집주인이라길래 너희 소유가 아닌 내 물건들만 아주 깔끔하게 다 챙겨 나왔어. 나는 또박또박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3,500만 원짜리 소파, 1,8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심지어 너희가 내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비데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내 재산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 가져갔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악을 쓰며 끼어들었다. 시집 왔으면 내년이 번 돈도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내 재산이 다 뭐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시대착오적인 헛소리에 구경하던 젊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참지 못하고 푸흡하는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민재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피가 터질 듯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M1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뭘 웃어. 이게 웃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김민재,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너 어제 백화점 가구 코너에서 카드 결제 거절당했지? 그가 번쩍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 내가 그동안 지갑에 꽂고 떵떵거리던 그 한도 500만 원짜리 카드. 지난 3년 동안 내 옷 사고 후배들 밥 사 먹이고 룸살롱 가서 술 처먹은 그 카드값 전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 다음 달 초에 청구서 날아오면 그건 내가 알아서 내 월급으로 갚아. 왜냐하면 내가 어제부로 그 가족카드 영구 정지시켜 버렸거든. 민재는 나를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미친 듯이 덜덜 떨며 울부짖었다. 내가 그 카드를 끊어버리면 난 당장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 강남 물가가 어떤지 내가 몰라서 그래?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못을 박듯 차갑게 내뱉었다. 아, 친절하게 하나 더 알려줄게. 아파트 한 달 관리비 120만 원. 어제부로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다 끊었어. 아마 오늘 관리소에서 내 휴대폰으로 청구서 징수 문자 보냈을 거다. 내 그 알량한 세후 270만 원 월급에서 관리비 떼고 내 입에 들어갈 밥값 떼고 나면 다이소에서 은박도짜리 하나 살 돈은 간신히 남겠네. 그거라도 깔고 자든가. 인파 속에서 헉하는 경악의 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마침내 싸구려 양복을 입고 회사까지 쳐들어와 당당하게 패악을 부리던 이 남자의 진짜 민낯을 알아차렸다. 마누라의 피땀 어린 돈에 빨대를 꽂고 기생해 살면서 주제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뻔뻔한 거머리라는 사실을. 이 뱀같은 년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두 손을 갈고리처럼 세운 채 내 머리채를 잡아뜯을 기세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그 무식한 패턴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막으세요. 내가 보안요원들을 향해 서리빨같이 명령했다.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즉각 뛰어들어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짐승포획하듯 꽉 틀어쥐었다. 이거 놔라. 내 저 잡년의 아가리를 확 찢어놓고 말 테다. 시어머니는 공중으로 다리가 들린 채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개거품을 물었다. 나는 로비 책임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가 어제 우리 회사 법무팀 통해서 저 두 사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갔습니다. 아직 법원 송달은 안 떨어졌지만 저 사람들 지금 명백히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입니다. 경찰 부르세요. 당장 끌어내십시오. 경찰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민재의 눈동자에 핏발처럼 서려있던 오만함이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셀러리맨에 불과했다. 아내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꼴이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그 알량한 체면이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요 직장 생활까지 끝장날 위기였다. 지아야.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우리 갈게. 지금 당장 갈 거니까 신고하지 마. 민재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잡아 끌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빨리 가자고. 난 못 가. 전현이 내 아들 카드 토해낼 때까지 절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끌어내세요. 나는 더 이상 그 벌레 같은 몰골을 쳐다볼 가치도 느끼지 못해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로 민재가 어머니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마찰음과 짐승 같은 쌍욕이 뒤엉켜 들려왔다.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그 지긋지긋한 소음은 마침내 빌딩 밖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나는 은빛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저 내 몸에 꽂혀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을 뜯어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처먹은 피와 살을, 뼈와 이자까지 쳐서 남김없이 발라낼 차례였다. 오후 3시, 나는 강남에서 가장 승률이 높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최 변호사의 집무실 소파에 앉았다. 윤 이사님, 넘겨주신 자료는 제가 꼼꼼하게 다 검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매끄럽게 밀어 올리며 내가 어제 건네준 파란색 서류철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법리적 구성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보통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시댁이라면 이혼할 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죠. 남자 쪽도 딱 그 얕은 지식만 믿고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걸 겁니다. 그는 빨간색 펜을 꺼내어 전세계약서 사본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하지만 그 멍청한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판례 하나를 간과했더군요. 10억이라는 전세금이 남편 쪽 부모에게서 나온 건 맞습니다만 지난 3년의 혼인 기간 내내 윤 이사님의 소득은 남편의 4배가 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생활비, 그 비싼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남편 본인이 흥청망청 긁고 다닌 카드값조차 오롯이 이사님의 재산으로 유지되어 왔죠.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대한민국 가정법원 판례상 일방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가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20억 전세금이 물가 상승이나 채무로 인해 깎여나가는 것을 방어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사님에게도 이 전세금에 대한 명백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가져올 수 있죠? 남편 측의 명백한 유책 사유, 즉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 특히 이사님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폐륜적 행위까지 종합해 볼 때 거액의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세금 10억에 대해서도 최소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억 원이죠.
3억 원. 내 머릿속에 겨우 200만 원짜리 싸구려 매트리스 하나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 못해서 백화점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던 민재의 상판대기가 스쳐 지나갔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쪽에서 이혼 소송 낌새를 채고 전세금을 미리 빼돌릴까 봐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법원에 20억 전세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서 인용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법적으로 그 전세금을 김민재나 그 부모에게 단 1원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나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의 서명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변호사가 내미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힘주어 휘갈겼다. 보내세요. 나는 만년필을 뚜껑 닫으며 말했다. 김민재 다니는 회사로 등기 우편으로 꽂아주시죠. 사흘 뒤 법원의 이혼소장과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이 정확히 민재 회사 부서의 그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나는 그가 미친 개처럼 걸어대는 수백 통의 전화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 상판대기를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딱 2주 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였다. 조정실의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민재의 몰골은 길바닥에 나뒹구는 노숙자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불과 보름 만에 그는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다.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양복은 며칠을 입고 잤는지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셔츠 기대는 누런 찌든 때가 띠를 두르고 있었다. 눈은 퀭하게 파이고 턱수염은 지저분하게 돋아나 있었으며 며칠 못 씻은 호라비 냄새와 싸구려 담배전내가 역하게 섞여나 앞에 앉은 조정위원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훌쩍일 정도였다. 테이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나를 보자 그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예의 그 기고만장한 분노는 흔적조차 사라지고 오직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 같은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아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빼고 앉더니 사포로 바닥을 긁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는 턱짓으로 최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라고 지시했다. 재산 분할 청구 목록이야.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읊었다. 전세금 10억 중 내 기여도 3억 원이 거기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내 카드로 룸살롱 들락거리고 유흥비로 쓴 돈 2,400만 원. 그리고 내 어머니 폐악질과 내 폭언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도합 3억 3,400만 원 되시겠다. 민재는 서류에 찍힌 숫자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동공을 확장한 채 낡은 풀무지를 하듯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3억. 너 진짜 미쳤어? 그게 어떻게 내 돈이야. 우리 엄마 아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라고.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찌질하게 콧물까지 흘리며 울먹였다. 그 시멘트 바닥에 앉을 방석 하나 없어서 우리 엄마 보름 동안 맨바닥에서 자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 터졌어. 냉장고도 없어서 온 집안에 썩은 배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제 집주인이 찾아와서 마룻바닥 김치 국물에 푹 썩어 문드러졌다고 원상 복구비로만 2,000만 원 깎겠다고 난리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3억을 더 뜯어가겠다고? 그건 계약자인 내가 알아서 배상할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몰골을 감상하며 단 한 톨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나 돈 없어. 너한테 줄 돈 1원도 없다고.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돌아오더니 조정위원이 경악하며 말릴 새도 없이 내 발밑에 무릎을 쾅 하고 꿇었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와 내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휙 피해버렸다. 지아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소송만 취하해줘.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라. 응? 내가 우리 엄마 당장 시골로 내려가시라고 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유리잔 던진 것도 내 어머니한테 막말한 것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눈물과 콧물을 턱밑까지 질질 흘리며 최소한의 수컷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채 바닥을 기었다. 나는 내 구두코 밑에서 엎드려 울부짖는 이 한심한 수컷을 한참을 굽어 살폈다. 불과 보름 전 현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얼음물 잔을 내던지며 내가 이 집에 쏟아부은 모든 헌신을 발밑에 유리 조각처럼 박살내던 그 거만한 집주인 나으리. 그 실체는
그저 자기 마누라의 피를 빨아먹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기생충 같은 핏덩이에 불과했다. 숙주가 영양 공급을 끊어버리자 제 두 발로 설 힘조차 없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다. 김민재, 내가 나한테 3억 3천 물어주려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나 해. 나는 얼음 송곳 같은 목소리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멍청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자랑스러운 10억짜리 전셋집, 지금 당장 방 빼야지. 은하는 그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했던 가장 끔찍한 결말을 내 입으로 직접 박아주었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 거니 복비 다 물어내고 내 어머니가 썩혀버린 마룻바닥 공사비 수천만 원 토해내고 거기서 법원이 나한테 판결 내린 3억 3천 떼어주고 나면 내 부모님은 이제 서울은커녕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 전세 하나 얻을 돈도 안 남을걸. 그의 얼굴은 마치 혈관에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모조리 뽑혀나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으로 풀썩 고꾸라졌다. 최종 판결은 내 예상에서 단 1원도 빗나가지 않았다. 자비 없는 법의 심판은 거대한 분쇄기처럼 이 오만한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나 떠받들던 얄팍한 껍데기를 가로 단위로 짓이겨버렸다. 나에게 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민재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전세를 헐갑에 넘기듯 빼야만 했다. 그 잘난 10억 전세금에서 중도 해지 위약금, 마룻바닥 원상 복구 비용, 내 몫의 3억 3천만 원, 그리고 양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조리 뜯겨나가고 나니 민재의 통장에 남은 돈은 원래 금액의 반토막도 채 되지 않았다. 2달 뒤 뼛속까지 시린 서울의 진짜 겨울이 찾아왔다. 나는 내 명의의 붉은색 포르쉐를 몰고 마포구의 어느 구불구불하고 비탈진 골목길 어귀에 차를 세웠다. 다닥다닥 붙은 낡은 붉은 벽돌집들이 햇빛마저 가로막는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하나였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부드럽게 창문만 반쯤 내렸다. 골목 저만치 낡은 빌라 앞에는 녹슨 1톤 용달차 한 대가 덜덜거리며 서 있었다. 예전처럼 각 잡힌 VIP 포장이사 팀은 언감생심이고 담배를 꼬남은 일용직 아저씨 2명이 새파란 김장 비닐로 칭칭 감은 허접한 보따리들을 바닥으로 툭툭 집어 던지고 있었다. 민재는 목덜미에 보풀이 잔뜩인 낡은 패딩을 걸친 채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 어디서 주워온 듯한 싸구려 플라스틱 서랍장을 낑낑대며 끌고 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양손에는 잡동사니를 쑤셔 넣은 시커먼 쓰레기 봉투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기름기 흐르던 홍조는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이 쭈글쭈글했으며 빗질조차 안 된 백발 머리를 한 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맨바닥에서 버티다 얻은 관절염이 제대로 악화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퀴퀴한 시멘트 계단을 따라 그 빌라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기어 내려갈 참이었다.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고 장마철이면 하수구 역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밑바닥으로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간 순간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얇은 검은 봉지 밑동이 툭 하고 터져버렸다. 구질구질한 낡은 신발들과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살얼음이 얼어붙은 꽁꽁언 시멘트 바닥 위로 꿀싸납게 나뒹굴었다. 민재는 들고 있던 서랍장을 신경질적으로 패대기 치더니 제 어머니를 향해 쌍욕을 섞어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시어머니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파르르 떨며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아 그 얼어붙은 바닥에서 맨손으로 쓰레기 같은 짐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완벽하게 몰락한 풍경을 소리 없이 감상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최고급 가죽 스티어링 휠 위에 얹었다. 집게 손가락 끝, 그날 아침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베었던 상처는 이미 깨끗하게 아물어 흐릿하고 하얀 흉터 한 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불현듯 2달 전, 그 서늘했던 새벽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우리 엄마도 딱 저런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친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차가운 얼음 조각과 유리 파편들을 주워 담았었지. 차가운 얼음물이 엄마의 낡은 회색 양말을 적셨고 엄마는 딸의 눈치만 보며 아침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섰다.
그때 엄마의 살갗에 닿았던 물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고 대리석 바닥은 잔인하게 단단했으며 엄마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던 것은 바로 엄마의 자존심이었다. 나는 다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한때 이 세상 천지에 무서울 것 없이 군림하던 그 기고만장한 시어머니는 이제 꽁꽁 언 비탈길 바닥에 엎드려 다 찢어진 슬리퍼 짝이나 주워 담는 비참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 곁에 선 남편이란 작자는 늙은 어머니를 거들어줄 의지조차 상실한 채 시궁창 같은 현실에 완전히 짓눌려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차창을 끝까지 올려 저 바깥의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내 포르쉐의 실내는 숨막히도록 따뜻하고 안락했다. 지그시 엑셀을 밟았다. 강력한 엔진이 묵직하고 세련된 굉음을 토해냈고 타이어가 바닥의 살얼음을 가볍게 지식이며 굴러갔다. 내 차는 그 음습하고 구역질 나는 달동네 골목을 미련 없이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의 넓고 화려한 대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오늘 준비한 통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